허재은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 첫 순서 전해드릴 뉴스는 뭐 이런 사건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빛과 진리 교회, 똥 먹이는 교회. 이 피해자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내용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 빛과 진리 교회 이 실명을 밝히지 않는데 밝혀도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접 자기들의 실명을 걸고 사과문을 발표했거든요. 담임 목사가 보니까 이름이 명진이요. 김명진인가 이름이? 근데 가만 보니까 명진 자기 이름 따서 이름을 지었네. 교회를 빛과 진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명진. 자기 이름 따서 지은 교회네. 보니까 참나.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면서 피해 교인들이 기자회견을 5일 열었는데 서울 강북구에 있는 빛과 진리 교회입니다. 무슨 그 리더 그러니까 무슨 전도사 그룹 같은 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 보면 그분들을 여기서는 이제 리더 그룹이라고 불렀나 봐요. 제가 자세히는 제가 교회 어떤 시스템은 잘 모르겠는데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쳐야 되는 어떤 절차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인분을 먹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고 온갖 그 목사가 뭐 이거 하라 그러면 진짜 죽는 신용까지 하는 뭔가 그런 것까지 했었어야 됐다. 그래서 실제로 똥을 먹었대요.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슨 공동묘지 같은 데 가가지고 매 맞는 훈련 같은 것도 하고 또 이태원의 그 트랜스젠더 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성소수자들 상대로 억지로 막 복음 내용 같은 거 전파하고 다니고 요런 것들을 해야 리더 그룹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참 진짜 보다 못해가지고 더 이상 이러지 맙시다. 목사님 사과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피해 교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리더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리더십 교육을 받다가 머리에 그 뇌졸중 같은 게 와가지고 쓰러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병원에 막 가고 싶다고 얘기해도 보내주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쪽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네가 뭐 신성이 약해서 뭐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겠죠. 아이고 너무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그 목사들의 일탈이 계속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빛과 진리 교회가 무슨 이단 교회도 아니더라고요. 신천지나 뭐 이런 데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장로교라 그러나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교단 소속의 교회예요. 멀쩡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 양희삼 목사님, 그 카타콤 TV라고 여러분 그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여기 전 많이 심심하면 들어가서 저도 많이 듣는데 제가 교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교회 개혁 뭐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어떤 종교의 어떤 가르침, 뭐 논리 뭐 이런 거를 좀 이성적으로 좀 학습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방송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카타콤 TV 여러분 양희삼 목사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양희삼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 내부, 그러니까 종교 단체 내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어떤 세뇌 같은 걸 당하는 독특한 환경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목사님도 사실 어떻게 똥을 먹을 수 있느냐 먹으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참 충격적이긴 한데 이거를 일종의 종교 중독 현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건 저도 약물 중독 이런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양 목사님이 이거를 일종의 좀 종교 중독 현상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잘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 피해자들은. 그래서
정신과 어떤 그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호영 박사님, 이분도 이제 목회자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이런 것들 피해자들이 내가 이거 진짜 이렇게 종교 행동을 하면 안 돼. 잘못했구나. 이런 걸 깨닫기까지 평균적으로 3년이 걸린다고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그 내부에서는 주변에서 다들 똑같이 하니까 이렇게 똥을 먹어야만 내가 리더가 될 수 있고 하느님의 어떤 목회자 자격이 될 수 있고 이렇게들 얘기하니까 눈 딱 감고 먹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르침 중에 무슨 인간성을 말살해야만 신성이 드러난다. 일종의 좀 샤머니즘적인 어떤 한국만의 어떤 토착 종교, 뭔가 그런 교리 같은 것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목사들이 막 가르치고 하니까, 예, 이 종교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제 방송 듣는 분 중에 이제 기독교 믿는 분들은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근데 아무튼 저 같은 비종교인들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좀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야 그 빤스 목사,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 어떻게 이런 행동,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을 왜 추종하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종교 중독, 예? 예. 샤머니즘적인 어떤 토착 종교. 그래서 지금 빤스 목사에 이어서 인분 목사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과문을 급히 내긴 냈어요. 이 빛과 진리교회 쪽에서. 그런데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은 써 있어요. 이 사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는 뭐 제가 뭐 목사직을 어떻게 내려놓겠다든지, 뭐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뭐라고 써 있나? 뭐 같은 뭐 믿음의 자녀들끼리 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 어떤 법정에서 뭐 가릴 것은 가리겠다, 뭐 이런 취지로 써 있더라고요. 뭐야, 사과는 하겠는데 뭐 허위 사실 유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 제가 볼 때 이런 일종의 좀 뭐야 경고문, 예, 사과문을 가장한 경고문처럼 저는 읽히던데요. 참 그래요. 진짜 사과를 하려면 이렇게, 이 사과문도 무슨 국민일보에다가 돈 주고 무슨 사과문 같은 거 그렇게 이게 발표하는 거 뭐 그런 광고처럼 됐더라고요. 애끼 사람들아,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지. 예. 왜 국민일보 광고 내면 그게 사과냐? 안 그래요, 여러분? 사과라는 걸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피해자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죠. 그리고 피해 보상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형사적으로 도의적인 어떤 책임을 질 건지, 목사직을 내려놓겠다든지 뭐 하든지,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사과문에. 그러면 이 피해자들이 이게 사과로 느껴지겠습니까? 목사들이 말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비윤리적일 수 있어요? 예. 지금 이거 인분 먹는 거 강요시키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폭력 행위거든요, 여러분. 예.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 경찰서에서 이거 수사를 한다 그러는데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이 목사는 처벌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 교단이라 그러나? 예, 거기서 이거 진상조사 들어간다고 오늘 뭐 결정한 것 같더라고요. 예, 양희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조사해서, 예, 처벌하세요. 이 노회 쪽에서도.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고 교회, 이 노회 쪽에서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런 일탈 행위들이 안 나와요. 예. 집단 어떤 그루밍 같은 거. 그루밍이 여러분 길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미성년자들 무슨 성폭행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이 그루밍 수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교회에서도, 예, 이런 종교 중독 현상을 막 이용해 가지고, 예,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똥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심을 키워야만 교회에 뭐 이것저것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런 건가? 예. 참. 평화나무가 이번에 큰일 했습니다. 이거 평화나무가
우리 김용민, 우리 김엄마, 우리 시사바리스타 늘 응원해 주시는 우리 김엄마가 그 이끌고 있는 그 종교 재단이잖아요. 평화나무에서 이걸 줄기차게 보도를 해가지고 결국 이게 이렇게 큰 통로로 이어졌습니다. 예, 정말 박수 쳐드립니다. 김용민 이사장님. 이 기자회견 이거 너무 잘했고요. 기자협회에서도 이분들 좀 상 좀 주세요. 예. 예, 기자협회에서 진짜 이상한 성명이나 뭐 채널A 옹호하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성명이나 발표하지 말고, 예, 이달의 기자상, 예, 평화나무에 주세요 좀. 네. 자, 인분교회의 이 파문에 대해서 좀 더 종교적으로 관심이 좀 가시는 분들은 양희삼 목사님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영진 대구시장 관련한 뉴스 좀 하나 좀 더 전달해 드릴게요. 권영진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 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이 권영진 시장은 우리는 좀 더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아직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밝혔네요. 그래요. 예. 뭐 대구 시민들은 좀 더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자체장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권영진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자꾸 이런 그 담화문 같은 거 낼 게 아니라 좀 사과문을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문은 대체 언제 낼 건데? 예? 중국의 그 우한 시장은 예? 우리가 초동 대응 잘 못해가지고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사과문이라도 내는데 이분은 언제 사과문 낼 거예요? 예. 그리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 못한다라고 밝힌 거는 제가 볼 땐 모르겠어요. 그냥 정부가 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냥 또 좀 약간 좀 정부 방침대로 좀 하기 싫어서 약간 또 비틀기 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권영진 시장이 보니까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언론에 주목받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구 지자체장이 뭐 한마디 하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앙 언론에서 한마디 다 이렇게 기사로 써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최근 몇 개월간 한마디 하는 것들을 다 중앙 언론들이 다 써주니까 뭔가 이번엔 좀 언론에 좀 주목받기 위해서 또 내가 무슨 얘기를 또 새롭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계속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왜냐면 대권 출마하겠다고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뭐든지. 아이고 참. 이 문재인 정부 앞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왜 유독 신천지 그 단체만 앞에 서면 늘 행정 무능이 되시는데 그런 것부터 제대로 안 해가지고 대구가 엄청나게 피해를 겪고 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개월째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언제 사과문 내실 겁니까? 담화문만 계속 내시고 말이죠. 진짜 본인이 방역 무능의 책임자면서 해외 언론과 막 인터뷰하면서 막 본인 칭찬이나 자화자찬 늘어놓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저는 뭐 미국에 트럼프가 있다면 대구에는 권영진이 있어서 참 속상합니다. 프레시안의 기사를 보니까 한국 언론이 미국의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3가지 이러면서 칼럼을 하나 써놓은 게 있던데 이게 조금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5월 4일 날 나온 칼럼인데 크게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미국의 상황이지만 이게 한국에게도 이렇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정웅기 씨가 프레시안에 이제 기고한 글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놓치고 있는 거 3가지. 첫 번째, 트럼프 탓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뉴욕의 상황만 봐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코로나에 취약하다. 요 3가지를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칼럼이 좀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핵심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먼저 트럼프 탓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언론이 계속 막 트럼프 막 비판만 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미국의 사회 체계의 문제다.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다. 그걸 언론이 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분 글이 이렇습니다. 미국 보건의료 체계의 고유한 특성 역시 재난에 대응하는 데 많은 난점을 야기한다. 진료 체계의 관점에서 두 가지만 지적해 보자. 첫째, 미국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문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의료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중앙정부가 막 중심이 돼가지고 그 제약회사들 설 연휴 막 그때 막 서울역 긴급회의 때 막 소집해가지고 빨리 이거 진단키트 개발하라 명령하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확진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나라로 가고 있는 건데 미국은 그런 걸 못했어요. 처음에 제약회사들 입김이 더 세요. 정부보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는 거죠. 군대처럼. 그래서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가는 사회, 이게 굉장히 유효했던 거예요. 미국은 그걸 잘 못한 거죠, 여러분. 오바마 계속 읽어보죠. 이른바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약 3천만 명이 어떤 형태의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보험자로 남아있다. 그죠? 이들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없다. 또한 보험이 있더라도 보장 범위가 취약해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한다. 그죠?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부 때 그때 북한과 이제 경쟁하려고 보건 체계 이거 막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우리도 필요하니까 막 공무원이나 대기업 위주로 가입시키는 건강보험 체계를 그때 마련을 했죠. 그땐 전 국민 건강보험은 아니었어요. 일부 상류층들만 가입시켰는데 그러다가 1987년에 그 민주화 운동 87항쟁이 막 벌어지고 하니까 노태우 정부가 국민한테 뭘 좀 선물처럼 내놔야 될 게 필요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 국민 상대로 건강보험 이런 걸 확대 정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건강보험 체계를 여러분 막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영 시스템을 막 그 건강보험 체계에 막 도입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발언권이 커지냐면 저는 이렇게 분석해요. 더 이상 박정희 정부 때나 노태우 정부 때처럼 북한의 시스템과 경쟁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때만 해도 북한은 우리의 경쟁자였거든요. 사회 시스템에. 결국 우리가 크게 이겨버렸지만 당시만 해도 국민의 눈치를 봤어야 됐어요. 정부가. 왜냐하면 국민은 어쨌든 북한과의 시스템을 비교하기 시작하거든요. 자본주의가 낫냐 사회주의가 낫냐 이러면서. 근데 북한은 봐라. 저렇게 전국민 의료보험 이렇게 하지 않냐. 국가가 다 나서서 교육, 의료 다 책임져 주는데 우리는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반발이 벌어지거나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거나 이러면 정부가 눈치를 봐요. 국민의.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국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저렇게 쫄딱 망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비교 대상으로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어디 눈치만 보냐? 기업의 눈치만 봐도 되는 거예요. 자본가들의 눈치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과 자본가들이 원하는 의료 민영화 체계로 가지 않으려면 정부가 국민의 눈치를 보도록 우리가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미국처럼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 권영진 대구시장이 무슨 대구 메디시티가 뭐 활약해서 그 체계가 활약해서 코로나 극복했다 이런 인터뷰를 동아일보에 최근에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메디시티는요. 그거 의료관광산업정책이거든요. 보건정책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우리나라에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 의료 비즈니스, 의료 관광 기업들의 어떤 그 발언권만 대구 지역에서 계속 커져갔을 겁니다. 에? 지금 권영진이 계속 이 메디시티 막 광고하듯이 막 그렇게 코로나 극복을 메디시티 덕분에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의료 관광 산업 정책을 잘 갖춘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헛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프레시한 칼럼을 굳이 가져와서 여러분과 좀 잠깐 읽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건강 불평등.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흑인들이 많이 걸렸대요. 코로나를. 여기 좀 잠깐 보면 이번 코로나 위기에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백인에 비해서 확진자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높았다. 예컨대 흑인은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지만 전체 확진자는 그 3배에 가까운 34%에 달했다. 이렇게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훈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 이런 걸 갖추고 있어서 어떤 계층적인 어떤 차별, 코로나가 확산하는데 그런 게 없었지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의료 민영화가 되고 의료보험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계속 막 개선 이렇게 어떤 이제 뭐 민간 중심으로 막 의료보험 체계를 막 그렇게 개선하고 이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비보험자, 돈 없어서 이렇게 가입 못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미국은 선별진료소가 미국에도 마련이 됐는데 대체로는 다 백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코로나 선별진료가 더 활발하게 벌어졌다고 써 있어요. 이 칼럼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가 위기를 겪긴 했는데 이 위기조차도 계층별 위기가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고민해야 됩니다. 결코 이전과 같은 사회를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권영진 시장 같은 사람, 뭐 당연히 대통령 안 되겠지만 이런 권영진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료 체계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의료 산업 중심으로 만들어가려는 세력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암약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 코로나 위기 전만 해도. 근데 다행히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보건의료 산업, 보건의료 체계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새롭게 깨닫고 있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은 지금 되게 속상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같은 사람이 갑자기 메디시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코로나 위기 잘 극복해야 되고요. 우리가 방역 백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권영진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중앙정부, 보건당국,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이 방역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뉴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후원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취재도 하고 여러분의 어떤 시사 눈을 열심히 이렇게 확장시켜드리는 시사 원두 커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